검정 액자. 에리스 네스빗 단편소설. 부유하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한다. 특히 플립가에 싸구려 예술가로서 궁핍함에 깊고 깊은 심연을 탐험해 본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 짧은 신문 기사를 그때그때 의뢰받아 쓰는 무가치한 기자이자 저널리스트로서의 내 삶이 그랬다. 그 모든 직업은 피카르디 공작가의 직계 자손이라는 신분과 가족의 품격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내 고모님 도르카스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에게 1년에 700파운드라는 연금과 첼시에 있는 거대한 저택을 남겼을 때 나에게 삶은 그 유산을 소유한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게 되었다. 심지어 내가 그때까지 삶의 불빛이라고 여겼던 밀드레드 메이휴마저도 광채를 잃은 듯 했다. 나는 밀드레드와 약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어머니의 하숙집에서 살았고 그녀와 듀엣으로 노래를 불렀으며 가죽 장갑을 살 형편이 되면 그녀에게 장갑을 선물했다. 물론 그런 일은 드물었다. 그녀는 사랑스럽고 훌륭한 여자였고 나는 언젠가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었다. 작고 아름다운 여자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기분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멋진 일이다. 그런 기분은 직장에서 일을 더욱 잘하도록 돕는다. 내가 해주겠어요? 라고 말할 때 그녀가 그래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산이 밀드레드를 내 머릿속에서 거의 밀어냈다. 게다가 그 당시 그녀는 친구들과 시골에서 머무는 중이었다. 새로 산 상복에서 첫 번째 광택이 사라지기도 전에 나는 고모님의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제는 내 집이 된 저택의 식당난로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 나의 집이었다. 거대했지만 외로운 집이었다. 그때가 되어서야 나는 밀드레드에 대한 생각을 떠올렸다. 그 방은 참나무 가구들과 가죽으로 잘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상당히 수준 높은 유화 몇 점이 걸려 있었지만 벽난로 바로 위에는 굉장히 이상한 판화가 장식되어 있었다. 그 그림의 이름은 윌리엄 러셀경의 재판이었고 검정 액자가 감싸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그림을 살폈다. 꽤 오랫동안 나는 의무적으로 고모님을 방문해왔지만 그 전에는 그 액자를 본 기억이 없었다. 그 액자는 원래 판화가 아니라 유화를 넣는 용도로 만들어진 듯 했다. 그 액자는 깔끔한 흑단나무 재질이었고 아름답고도 신비한 모양으로 다듬어져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면 볼수록 호기심과 흥미가 일었다. 그때 고모님의 가정부가 나는 그녀를 포함해서 그 집의 하인들 대부분을 그대로 일하도록 했다. 등불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기에 나는 그녀에게 그 판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걸려 있었는지 물었다. 사모님이 알아눕기 이틀 전에 그 그림을 사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액자는 사모님은 새 액자를 사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다락방에서 저 액자를 가져오셨어요. 다락방에는 정말 오래된 이상한 물건들이 많답니다. 고모님이 이 액자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나요? 아, 그럼요. 내가 이 집에 오기 전부터 있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내가 이 집에 있은 지 7년이 되거든요. 저 검정 액자 안에는 원래 다른 그림이 끼워져 있었어요. 그 그림은 위층에 있고요. 하지만 그 그림은 너무 어둡고 흉측해서 굴뚝 뒤에 있는 때처럼 보이기도 하죠. 나는 그 그림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늙은 고모님의 눈에는 쓰레기로 보였던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귀중한 오래된 명작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잡동사니를 넣은 방으로 갔다. 그 방에 쌓여있는 낡은 가구들은 골동품 가게를 열어도 될 정도였다. 그 집 전체가 완벽하게 초기 빅토리아 양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그 양식에서 중시하는 이상적인 응접실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 방에 쌓여 있었다.
자개 장식과 종이 공예품으로 꾸며진 탁자, 고든 등받이와 구부러진 다리, 희미한 자수가 놓인 쿠션이 달린 의자, 구유럽식 디자인의 벽난 노가리개, 청동 손잡이가 달린 침실용 참나무 옷장, 나방이 갉아먹은 비단 장식이 슬픈 듯 찢겨전 어덜거리는 책상 같은 것들이었다. 내가 블라인드를 올리자 그 위에 쌓인 먼지가 반짝이면서 사방으로 날았다. 나는 그 가구들을 조심스레 꺼내서 나만의 응접실에 고이 간직하고 동시에 현재의 빅토리아 양식의 가구들을 이 다락방에 집어넣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 당시 내가 해야 할 일은 굴뚝의 때처럼 검은 그림을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생기를 잃고 음침한 무더기를 이룬 문구류와 책상들 사이에서 그 그림을 찾았다. 가정부 제인이 그 그림이 맞다고 확인해줬다. 나는 그것을 아래층으로 가져가서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 어떤 소재도 어떤 색상도 구분되지 않았다. 한가운데 굉장히 검정색조의 반점이 있었지만 그것이 나무인지 집인지는 누구도 구분할 수 없었다. 그 그림은 매우 두꺼운 가죽으로 묶인 딱딱한 판자 위에 그려진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썩어가는 가족 초상화의 영원한 젊음에 샘물을 부을 줄 아는 사람들 중 하나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때 예전에 베산트 씨가 그 효과는 단순한 비누와 물의 작용이라고 설명한 것이 기억났다. 나는 그 그림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스스로 해보기로 했다. 목욕용 스펀지와 비누, 손톱을 다듬는 솔로 몇십 초 동안 열심히 문지른 결과 닦아낼 그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림을 회복시키는 내 솔 아래 드러난 것은 단순한 참나무 판이었다. 나는 다른 쪽도 닦아냈고 제인이 커다란 호기심을 가지고 내 작업을 지켜보았다. 같은 결과였다. 그 순간 내 머릿속으로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다. 이 판자가 두꺼운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가죽끈을 끈자 판자가 갈라지면서 땅으로 떨어졌고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어났다. 두 개의 그림이 있었다. 그것들은 서로 앞쪽으로 마주본 채 못 박혀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벽에 기대 세웠고 다음 순간 나는 그것을 향해서 몸을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림 하나는 내 초상화였다. 궁핍함의 표정이나 어두운 감정의 표현이 전혀 없는 완벽한 초상화였다. 기병대 제복을 입고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표정을 지은 나 자신이었다. 도대체 언제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이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고모님의 변덕의 결과일까? 세상에나, 도련님. 내 옆에 서 있던 제인이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림이네요. 가장 무도회 같은 곳에서 그린 것인가요, 도련님? 그래요. 내가 더듬거렸다. 나는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없네요. 이 방에서 나가도 돼요. 그녀가 방 밖으로 나갔고 나는 고개를 돌려서 다른 그림을 바라보았다. 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전형적인 미인형의 마치 부른 존스와 로세티와 같은 여자 그림이었다. 곧은 코에 낮게 처진 눈썹, 반짝이는 탐스러운 입술, 가녀린 손, 크고 깊게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검은 벨벳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전신을 그린 초상화였다. 그녀의 팔은 옆쪽 탁자에 걸쳐져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손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앞으로 돌려져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가 바라보는 사람을 당황스럽고 멍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녀 옆 탁자에는 나침반과 내가 모르는 도구들, 책, 받침 달린 물잔, 그리고 잡다한 종이 뭉치와 펜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본 것은 훨씬 나중 일이었다. 짐작으로 나는 약 15분 정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눈동자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눈을 본 적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강아지나 아이들의 것처럼 엄청난 호소력을 가졌다. 아니, 여왕제의 눈동자처럼
뭔가를 강하게 명령하는 듯 했다. 먼지를 모두 털어내고 치울까요? 호기심을 못 참은 제인이 돌아왔다.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내 초상화를 바라보던 눈길을 돌려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제인과 검은 벨벳의 여자 사이를 가로막았다. 다시 제인이 방 밖으로 나가자 나는 윌리엄 러셀경의 재판을 뜯어내고 딱딱한 흑다 액자 속에 여자의 그림을 넣었다. 그리고 나는 액자업자에게 편지를 써서 내 초상화를 넣을 액자를 부탁했다. 감히 그녀 앞에서 물러나 다른 곳으로 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림을 마주하고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이 본질적으로 상당히 감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액자가 도착했고 나는 그것을 벽난로 맞은편 벽에 걸었다. 고모님이 남긴 서류와 일기, 기록을 자세하게 조사했지만 내 초상화를 언제 어떻게 그렸는지, 놀라운 눈을 가진 여자의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는 무엇인지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가족의 수장이었던 증조부가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가구와 골동품들이 고모님에게 전해졌다는 것만을 알아낼 수 있었다. 나는 가족 간의 비슷한 생김새가 만들어낸 우연의 결과라고 결론지었다. 그 그림을 본 모든 사람들이 나와 그림 속 남자가 명백하게 닮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제인이 말한 가장 무도의 이론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겠지만 초상화와 관련된 일은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겠지만 더 이상 글로 남길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말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는 초상화와 관련된 일은 끝난 듯 보였다. 나는 밀드레드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를 초대해서 같이 지내자고 청했다. 나는 검정 흑다 액자 속 그림을 보는 것을 회피했다. 그렇지만 그 그림을 잊지 못했고 그 그림에 대해서 생각하면 특이한 감정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내 눈동자가 그녀의 눈동자와 처음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던 표정은 그 정도로 특별했다. 나는 그 표정을 다시 보는 것을 최대한 회피했다. 나는 밀드레드가 오는 것을 대비해서 그 집 전체를 다시 바꿨다. 식당을 개조해서 응접실로 만들었다. 그리고 낡은 골동품 가구들을 가지고 내려왔고 가구들을 배치했다가 다시 배치하는 오랜 하루를 보낸 후 나는 벽난로 앞에 다시 앉았다. 기분 좋은 안락의자에 몸을 맡긴 내가 멍한 눈을 들어서 그림을 보았다. 다시 그녀의 짙은 밤색에 깊고 어두운 눈동자를 응시하게 되었고 강력한 마법에 걸린 듯 내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를 몇십 분 동안 바라보게 만드는 마법과 비슷한 환각 상태였다. 나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는 사이 내 동공이 점차 커지면서 옥신거리고 찔리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눈물이 나기 직전의 옥신거림 같았다. 내 소원은 내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당신이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림이 아니라 이리 내려와요. 아, 제발 이리 내려와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웃는 동안에도 나는 팔을 앞으로 내밀었다. 나는 잠에 취한 것이 아니었고 술에 취한 것도 아니었다. 나는 아주 멀쩡히 깨어 있었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맨정신이었다. 하지만 내가 팔을 내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림 속 눈동자가 커다래지면서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교수형을 당할 각오를 할 수 있다. 그녀의 손이 조금씩 움직였고 미소의 흔들림 같은 것이 그녀의 얼굴 위로 번져나갔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여전히 큰 소리로 외쳤다. 벽난로 불빛 때문에 이상한 효과가 일어난 거야. 등불을 가져와야겠어. 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초인종을 찾아서 움직였다. 내가 초인종에 손을 올리자마자 내 뒤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고 나는 고개를 돌렸다. 초인종은 울려지지 않았다.
난로불이 낮게 타올랐고 방 안 구석구석은 깊은 그림자 속에 있었다. 하지만 확실히 장식이 달린 긴 의자 뒤쪽으로 뭔가 그림보다 짙은 것이 있었다. 지금 이것을 직시해야 돼. 내가 중얼거렸다. 아니면 평생 동안 다시는 거울을 볼 용기도 가지지 못할 거야. 나는 초인종을 그대로 두고 부직갱이를 집어들고 불이 약해진 석탄을 두드려서 다시 불길을 일으켰다. 그리고 결의에 찬 태도로 뒤로 물러서서 다시 그림을 올려다보았다. 검정 액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긴 의자의 그림자 속으로부터 비단 자락이 스르륵 이끌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림 속 여자가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다가왔다. 그토록 절대적 공포와 마비 상태의 순간을 다시는 겪을 일이 없기를 바란다. 목숨이 달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자연 법칙이 무용한 것이거나 내가 미친 것이었다. 나는 떨면서 가만히 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지경이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고 검은 벨벳의 가운이 벽난로 앞 양탄자를 가로질러 나에게 다가왔다. 다음 순간에 손 하나가 나를 만졌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의 손이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당신이 나를 불렀어요. 내가 여기 왔어요. 따뜻한 손과 부드러운 소리가 내 마음속을 설명하기 힘든 방식으로 뒤집은 듯 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상황이 완전히 끔찍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한번 떠오르자 심지어는 평범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초상화가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올바르다는 느낌이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이 말할 수 없이 다행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만졌다. 나는 그녀를 봤다가 내 초상화를 봤다가를 반복했다. 벽난로의 희미한 불빛으로는 초상화가 잘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것만은 아니군요. 내가 말했다. 아, 그래요. 결코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죠. 반짝이는 아름다운 눈동자가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붉은 입술이 바로 내 앞에 있었다. 열정적인 탄성을 내지르면서 내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한때 완전히 잃어버렸던 생명을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되찾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이었다. 그 세상 누구보다 확실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오래였죠? 내가 말했다. 아, 내 사랑. 내가 당신을 잃은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던 거죠? 그녀가 몸을 뒤로 기울였다. 그리고 깍지를 끼고 내 허리 뒤로 두른 손으로 온몸을 실었다. 내가 얼마나 오래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옥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아니, 그런 꿈은 존재할 수 없다. 나는 그런 꿈이 존재하게 해달라고 신에게 빌고 싶다. 그런 꿈 속에서 나는 그녀의 눈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뺨으로 그녀의 입술을 느낄 수 있으리라. 그녀의 손을 들어 내 입술을 만지게 하고 내가 그날 밤 그렇게 했듯이 내 삶에 가장 빛나는 밤에 그렇게 했듯이 처음에 우리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말이 없어도 모든 것이 충만해 보였으므로 기나긴 슬픔과 고통 후에 내 몸을 감싸고 있는 내 진정한 사랑의 팔을 느끼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즐거운 재회, 즉 삶 속 모든 꿈과 희망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다.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들여다보면서 앉아있던 나를 덮쳐온 그 감정을 설명할 방법은 없다. 내가 등받이가 고든 의자에 앉아 그녀와 함께 있다가 부엌으로 가서 하녀들에게 나는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으며 앞으로 바쁠 테니 나를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돌아왔음에도 그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것이 어떻게 꿈이었을 수 있겠는가?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난로에 넣을 나무를 챙겨왔고
그녀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눈동자 속에는 나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발 아래 엎드려서 내가 태어난 날을 축복하고 나에게 이런 행운을 준 삶에 감사했다. 밀드레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내 삶 속 다른 것들이야말로 꿈이었다. 그때 내 앞 그녀만이 찬란한 실제였다. 나는 궁금한 것이 있어요.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연인들처럼 우리가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난 후 그녀가 물었다. 나는 당신이 우리의 과거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나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내가 말했다. 아, 나의 사랑스러운 여인, 내 달콤한 연인이여.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다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해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정말 아무것도요? 내가 당신의 것이라는 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고통스러워했다는 것도요. 나에게 말해줘요. 내 사랑하는 여인이여. 당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말해줘요. 나에게 모두 설명해줘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나는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것이 만약에 꿈이었다면 나는 왜 그 꿈을 다시 꾸지 않는 것일까? 그녀가 나를 향해서 몸을 기울이고 팔을 내 목 뒤로 둘렀다. 그리고 내 머리를 끌어안아서 자신의 어깨 위로 올렸다. 나는 유령이에요.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웃음소리에 내게 뭔가 희미한 기억 같은 것이 떠올랐지만 바로 사라졌다. 하지만 당신과 나는 훨씬 잘 알잖아요, 안 그래요? 당신이 잊은 모든 것을 말해줄게요.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전쟁에서 돌아오면 우리는 결혼할 예정이었죠. 당신이 떠나기 전 우리는 초상화를 그렸어요. 당신도 알겠지만 그 당시 나는 다른 보통의 여자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떠난 후 사람들이 내가 마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를 재판에 넘겼어요. 내가 화형을 당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하늘과 별을 보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했죠. 사람들은 나를 나무 막대에 묶은 후 불을 지피고 불길이 내 몸을 갉아먹게 만들 예정이었어요. 그때 당신은 멀리 떠나 있었고요. 그녀의 온몸이 세차게 떨리면서 움찔거렸다. 내 사랑, 내 키스가 그런 끔찍한 기억조차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꿈이 어디에 있을까? 화형이 벌어지기 전날 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악마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 이전까진 나는 순결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안 그래요? 심지어 그 순간에도 나의 죄는 오직 당신을 위한 것이었죠. 당신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악마가 왔고 나는 영원한 불길 속에 내 영혼을 팔았어요. 하지만 나는 충분히 좋은 대가를 받았죠. 내 초상화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받았으니까요. 누군가가 내 초상화를 응시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초상화는 검정 흑다 액자 안에 끼인 상태여야만 했고요. 저 검정 액자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에게 돌아올 권리를 얻었어요. 내 사랑의 사랑이요. 그리고 내가 얻은 것이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마녀라며 불태웠고 나는 지상에서 지옥을 겪으면 괴로워했어요. 그 얼굴들과 주위의 군중, 갈라지는 나무 소리, 연기와 불의 냄새. 내 사랑. 이제 그만 말해요. 나의 어머니가 내 그림 앞에 앉아서 울면서 외쳤어요. 돌아와, 돌아와라, 죽은 내 아이야.
그래서 나는 기쁘게 뛰는 심장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나에게서 물러나더니 도망쳤어요. 그리고 날카로운 소리로 유령을 봤다고 외쳤어요. 어머니는 우리의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덮개를 덮은 다음 검정 흑단 액자 속에 넣었어요. 어머니는 내 그림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도록 돌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아,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의 얼굴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을 멈췄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했던 그 남자는요? 당신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 그림은 사라졌고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고, 당신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죠.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언젠가 당신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올 것이고, 내가 당신을 다시 찾을 것임을 알았어요. 당신이 얻은 또 다른 것이 뭐였죠? 내가 물었다. 또 하나 얻은 것은? 그녀가 매우 천천히 말했다. 내 영혼을 판대가로 얻은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당신이 천국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다면 나는 여자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당신의 세상에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당신의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아, 내 사랑. 이 오랜 시간 후에야. 드디어, 우리가, 내가 영혼을 희생한다면. 나 역시 아주 천천히 말했다. 소위 19세기적 현대인들에게 그 소리가 얼마나 우습게 들릴까 하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내가 영혼을 희생한다면 내가 당신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아, 아니네요. 그럴 리 없어요. 서로 오순되는 계약 조항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영혼이니까요. 그녀의 눈동자가 내 눈동자를 바로 응시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났든,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을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천국을 향한 희망을 당신 의지로 포기하는 건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포기했듯이? 나는 거부하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 어떤 조건을 걸더라도 천국을 향한 희망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뭘 해야 할지 알려줘요. 당신과 내가 바로 여기에서 천국을 만들 방법을 바로 이 순간에요. 내 사랑. 내일 당신에게 말해줄게요. 그녀가 말했다. 내일 밤 혼자서 여기로 와요. 12시는 유령의 시간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 그림에서 나와서 다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죽고 묻힐 거예요. 그렇게 내 끝을 맞이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먼저 살아야만 해요. 내 심장 속 심장이요. 나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이상한 졸음이 나를 덮쳤다. 그녀의 손을 내 뺨에 댄 채 나는 의식을 잃었다. 내가 다시 깨어났을 때 회색의 11월의 석양이 유령처럼 희미하게 깔려 있었고 음침한 그림자가 창문 사이로 드리워 있었다. 나는 머리를 팔 사이에 묶고 있었는데 내 팔 아래에는 연인의 무릎이 아니라 의자에 푹신한 쿠션이 놓여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나를 재빨리 머리를 들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추위로 몸이 뻣뻣했고 꿈처럼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려서 그림을 돌아보았다. 거기에 그녀가 있었다. 내 사랑, 내 여인이. 나는 팔을 내밀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터져나올 수도 있었던 열정의 탄성이 입술 안에서 사그라들었다. 그녀는 12시라고 말했다. 그녀가 가볍게 던진 말도 나에게는 엄중한 법률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림 앞에서 홀로 서서 회색과 녹색이 뒤섞인 눈동자를 응시했다. 행복과 열정의 눈물이 내 얼굴을 뒤덮었다. 아, 내 사랑 내 연인. 당신을 다시 안는 순간까지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내 모든 삶의 완성과 성취가 한갓 꿈처럼 느껴졌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비틀거리면서 침실로 올라가서 침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다. 꿈은 꾸지 않았다. 내가 깨어났을 때는 해가 높이 솟은 정오였다. 밀드레드와
그녀의 어머니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올 예정이었다. 밀드레드가 존재하고 그녀가 나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 나는 충격에 빠졌다. 이제 또다시 꿈의 삶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와 동떨어진 행동은 그 어떤 것이든 쓸데없다는 것이 몸을 관통하는 창처럼 날카롭게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손님을 막기 위해 적절한 지시들을 내렸다. 밀드레드와 그녀의 어머니가 도착하자 나는 예절바르게 그들을 맞았다. 하지만 내 진실된 말들은 모두 다른 누군가에게 바쳐진 듯 했다. 내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허무했고 내 심장은 다른 어딘가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접실에서 오후에 차 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모든 상황이 견딜만했다. 밀드레드와 그녀의 어머니는 끓어오르는 차주전자를 앞에 두고 나누는 대화가 품위 있는 주제에 머무르도록 신경을 썼고 나 역시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치 천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일시적 고난을 참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검정액자 속 내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무책임하고 멍청한 일이 있어나더라도 그 어떤 지루함과 진부함이 나를 뒤덮어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다. 그녀가 나에게 다시 오기만 한다면. 하지만 그때 밀드레드가 초상화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정말로 아름다운 여자군요. 당신이 열정을 불태울 것 같은 유형이네요. 득이분 씨? 무기력함과 짜증이 동시에 느껴지면서 나는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저런 싸구려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 같은 사람에게 이끌렸는지 의아해했다. 그녀가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몸을 깊게 묻더니 커다란 쿠션으로 우스꽝스러운 옷장식을 가렸다. 그리고 말했다. 침묵은 동의를 의미하는 거죠, 안 그래요? 저 여자가 누군가요? 득이분 씨? 그녀에 대해서 말해줘요. 그녀에게 뭔가 이야기가 숨겨져 있으리라는 확신이 드네요. 불쌍한 어린 밀드레드는 미소 지으면서 앉아서 자신이 나를 매혹시키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야윈 허리에 꽉 끼는 장화, 천박한 목소리를 가진 그녀가 내 진정한 사랑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서 건들거리고 있었다. 내 사랑이 자신의 슬픈 이야기를 전해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거기에 앉으마려. 내가 말했다.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거나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고 내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짜증으로 떨렸다. 그녀가 말했다. 아, 득이분 씨 내 사랑. 당신의 검정 벨벳에 여인이 앉은 자리에 나는 앉으면 안 되는 건가요? 나는 그림 속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같은 의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의자에 밀드레드가 앉아 있었다. 밀드레드가 실제인가에 대한 끔찍한 생각이 나에게 덮쳤다.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맞기는 한 것인가? 하지만 우연한 행운을 통해서 밀드레드는 그 의자뿐만 아니라 내 삶 속 자리를 하나 차지한 것이었을까?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례한 소리라고 듣지 말아주세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외출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무슨 약속이 있다고 말했는지는 잊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로 충분했다. 나는 뾰루통해진 밀드레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를 기다리지 말고 저녁 식사를 먼저 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잠시 후 나는 구름 낀 차가운 가을 하늘 아래에서 다시 혼자가 되어 정신을 차렸다. 내 여인에 대해서 생각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자유로워진 상태였다. 나는 몇 시간 동안 거리와 광장을 걸어 헤맸다. 그러면서 그녀의 모든 표정과 말, 손짓, 손길, 키스를 생생하게 되새겼다. 나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 밀드레드는 완전히 잊혀졌다. 흑다 액자 속 내 여인이 내 가슴과 영혼, 정신을 가득 채웠다. 짙은 안개 속에서 시계탑의 종이 11번 울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몸을 돌려서 집으로 향했다.
집 앞 거리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집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치는 것이 보였다. 강렬한 붉은 빛이 허공을 채웠다. 집이 불타고 있었다. 내 집이. 나는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림 속 내 여인, 적어도 그녀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꿈속에서처럼 그랬다. 그 모든 것이 정말로 꿈처럼 느껴졌다. 밀드레드가 1층 창문에 몸을 기대고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다. 돌아와요, 선생님. 소방수가 외쳤다. 그 젊은 여자분은 우리가 꺼내올 수 있어요. 안심하고 돌아와요. 하지만 내 여인은? 나는 연기에 가득 찬 갈라진 계단을 올라갔다. 지옥처럼 뜨거웠다. 그리고 그녀의 그림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었던 즐거운 긴 결혼 생활 동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이 그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와 함께하는 광경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내가 1층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의 팔이 내 목을 감쌌다. 형체를 구분하기에는 연기가 너무 짙었다. 나를 구해줘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나는 팔로 그 사람을 아는 다음 이상한 역겨움을 느끼면서 흔들리는 계단을 타고 아래로 내려와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 그것은 밀드레드였다. 사실 나는 그녀를 잡은 순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뒤로 물러서요. 사람들이 외쳤다. 이제 모두가 안전해요. 소방수가 외쳤다. 모든 창문 사이로 불길이 뛰어올랐다. 하늘이 점점 붉은 기운을 띠었다. 나를 잡은 손에서 벗어나서 무작정 앞으로 뛰었다. 나는 계단을 따라 달렸다. 나는 계단을 따라 기어올랐다. 갑자기 그 상황이 주는 끔찍한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다. 내 그림이 검정 흑다 액자 안에 머무는 동안은 만약 그림과 액자가 함께 사라졌다면 나는 불과 싸웠다. 콜록거리는 기침과 연기 때문에 불과 싸우는 것은 힘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그림을 구해내야만 했다. 드디어 내가 응접실에 도착했다. 앞으로 뛰어가는 사이 연기와 불길 사이로 내 여인이 나를 향해서 팔을 내민 것이 보였다. 그녀를 구하기에 너무 늦게 나타난 나를 향해서, 삶의 가장 큰 기쁨을 구하기에 너무 늦은 나를 향해서 나는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내가 그녀에게 닿기 전에, 그녀를 향해서 외치기도 전에 발밑 바닥이 무너졌고 나는 불길이 사나운 지옥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구해냈는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를 구해냈다. 그들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고모님의 가구들은 한 조각까지도 모두 불탔다. 친구들은 모든 가구들과 집이 보험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밤에 일하던 하녀가 부주의한 실수를 한 것이 피해를 입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피해가 없더라. 그렇게 해서 나는 진정한 사랑을 얻었고 잃었다. 내 온 영혼을 가지고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고통과 열망에 시달리는 꿈들은 너무 많다. 하지만 완벽한, 말할 수 없는 행복에 대한 꿈은 없다. 그런 나에게 나머지 삶이 꿈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는 밀드레드와 결혼해서 계속 뚱뚱해지고 무신경해지고 부유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아니 그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내 진정한 사랑만이 실제이다. 그러니 꿈속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검정 액자, 에리스 네스비츠, 위즈덤 커넥트, 편엠.